요구한다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력이 인권 중심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심지어 아이들이 나와서 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 내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길거리에 나서 투쟁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 좋든 나쁘든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여성 인권 신장이 이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냐, 우리 매술로 욕구에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디까지, 내 수준은 어디까지 하는가,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북한 여성보호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여성보호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자님다운 대답을 모범적인 대답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사람들은 북한에는 여성 인권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이라는 것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것이 개정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동과 여성의 권리 보장을 새로이 더 추가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더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뭘까요? 방석이. 강사를 웃기는 재주가 있으신데요. 펑펑이. 자, 네, 오늘 우리 펑펑이 체험했고요. 달리. 아이고, 이게 찾을 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달리. 이게 제가 지금 이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노래를 지금 여기다 지금 삽입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여성은 꽃이라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었다 생각을 하고 시간상 관계로 여성은 꽃이라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여성은 꽃이라는 노래가 80년대 중반 정도에 나왔습니다. 중후반 그 사이에 나왔어요. 아마 85년 그 좌우로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랑 연배가 같으니까 비슷하게 알겠죠. 네, 80년대 중후반에 나왔는데 이게 왜 이 노래가 나왔냐, 그때 당시 북한에서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의 인지도를 하면서 김일성이 뭐라 했느냐, 여성도 그 역사의 한쪽 바퀴를 끌고 나가는 그런 역사의 수레를 끌고 나가는 한쪽 바퀴다. 그래서 한쪽은 남자들이 역사의 수레 바퀴를 밀고 여성들은 또 다른 한쪽 바퀴를 밀고 함께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여성 인권 신장이 좀 많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인지도를 조금 좀 이야기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여성들이 꽂히는 북한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서 있는 사람들 대개가 남자지만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80~90%는 다 여성들이에요. 혹시 가다 남자들이 있다면 이 남자들은 어떤 거냐, 자전거를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구두를 수리하는 이런 정도고, 그리고 남편들이 뒤에 서 있으면 짐을 그냥 봐주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모내기 하는 거, 저는 농촌에서 모내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 거의 선수다시피 했는데요. 여기에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젓가래질, 그러니까 썰어질 하는 그리고 트랙터를 모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남자들이었고, 그리고 기술직 간부로 있는 것이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북한에는 남자가 이렇게 없을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네, 남자들은 14년에서 16년씩 군사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 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하울릴 때 자꾸 울리네. 네, 이렇게 지금 엄마와 소년이 나무를 해서 집에 땔감을 해서 끌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애기 엄마가 이게 샌들 신었기 때문에 일하러 갔다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끌고 지금 앞에 두 어르신이 있는데 뭐 시부모인지 아니면 이걸 끌고 나가는 리어커를 미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인데, 앞에 세 그림과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건장한 남자보다도 제일 취약계층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제일 취약계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말 있거든요. 전시에 제일 불쌍한 게 누구라고요? 여자, 어린이. 그렇죠. 여자와 어린이와 그리고 노인들이, 예, 노인들, 이렇게 제일 힘든 사람들만 여기서 지금 생활 전선에서 어렵게 힘들게 가정을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을 합니다. 북한에 탈출한데 혹시 여기에 북한 여성들 몸값을 알아볼 건데요. 내 몸값이 비싸다 생각을 하실 분은 남자 여자 관계없이 손 다 들어보세요. 자, 저기 열심히 지금 타이핑 하시는 네 기사님 몸값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연령대가 얼마나 되세요? 개당 한 사람당 15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150만 정도? 150만이면 환산 하면 우리나라 환율로 환산하면 한 얼마나 나올까요? 한 사람 그러니까 152엔 말고 150만 원. 150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안으로 치면 한 3만 위안 정도?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40대, 50대는 당연히 결혼을 했기 때문에 5천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100만 원이 조금 좀 안 되죠. 예, 여기서 진짜 직접 브로커 해봤던 사람이 3천, 그러니까 3천 원, 3천 위안이라는 소리죠. 네,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5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젊었다. 그러면은 그 인민비에 한 7, 8천 원 정도. 나이는 어렸는데 한번 결혼 한번 갔다 와서 애 하나 낳았던가 아니면 안 낳았던가 이러면 7, 8천 원 정도에 팔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리 한국 돈보다 100만 원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가겠죠.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린 20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아가씨들 경우에는 인민폐 1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하면 200만 원이죠. 여기서 내 몸이 200만 원보다 못 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게 북한 여성들이 싸구려 돈에 팔고 팔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가는 기본적인 장소가 보면 매매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혼은 사실은 가장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일부러 팔리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 그래도 돈을 벌면 가장 좋겠지만은 이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이제는 결혼을 하는 것이다. 결혼해서 내가 우리 집을 살릴 거야. 이렇게 자기 몸을 판매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매춘 장소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고, 가장 좋기는 한국행이에요. 가장 좋기는 한국행인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오기 위해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 벌어 가지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데고, 지금은 한국행이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이버 성매매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이버 성매매라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20대, 30대, 그리고 얼굴도 좀 반반하고 여기 몸매도 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사이버 성매매다 많이 넣는데, 연령이 10대부터 늙은 여성까지도 여자라면, 치마들은 여자라면 모두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돈벌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노예로 되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노래방, 다방, 그리고 술집과 사이버 성매매 업소에 팔려가는데, 실제로 사이버 성매매 업소에 팔려갔다가 탈출하는 SOS를 요청해서 탈출하는 우리 탈북민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시골에 팔려가면 시흥에서부터 시아버지까지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남편 들어오고 하루는 시험 들어오고 그 다음 날에는 시아버지 들어오고, 왜? 그들에게는 탈북자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슬픈 탈북 여성들이 지금 중국에 도처에 널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보면 북한 여성들 500위안의 인신매매를 자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해령에 제 사돈이 되는 아가씨가 저를 믿고 자기 몸을 중국에다 팔아라 했습니다. 그래 팔아서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를 만나면 된다 했는데, 제가 2004년도에 그 아가씨가 들어오고 저는 북송돼서 나가면서 휴대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가씨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지금 10여 년째 방송에도 그 아가씨 이름을 옥주입니다. 성까지 특이한 성이라서 성은 못 밝히지만 옥주라는 이름을 가진 아가씨인데, 제가 끊임없이 방송들에다 내보내요. 어디 있냐고. 참 오늘 오지로 팔려가서 이제는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정말 한 1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18살인가 7살인가 그때 팔려왔습니다. 참 그런 아이가 지금 있는데, 자, 이 장면은 성매매 업소에서 한국인에게 SOS를 청해서 김성은 목사님이 직접 구출한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와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중국 내 탈북 여성은 얼마나 될까? 탈북 여성이 낳은 아이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지금 국제적으로 볼 때 이게 사회적으로 탈북민이
여성이 지금 뭐 중국에 널려 있는 건 한 뭐 20만에서 한 30만 정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게 뭐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성이 대부분이 80~90%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낳은 아이가 한 명씩 낳았다 해도 그 인원은 더 초과를 하겠다. 그럼 이 숱한 아이들이 중국에서 엄마가 북송되면 그 아이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돈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기의 남성으로서의 그 능력이 있어서 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실제적으로 제 친구도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친구를 데려오려고 전화를 했는데 한국행을 떠났다, 내일이면 출발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지나도 안 와, 1년이 지나도 안 와.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태국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도 그런 친구가 없대. 신명순이라고, 이제 이름 밝힐 수 있습니다. 신명순이라고 없대. 하나원이라 물어봐도 없대. 그래서 SNS에다 올렸더니 그 집 사돈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걔가 한국행을 하다가 그 루트가 다 잡혔다는 거예요. 잡혀서 북한에 북송돼 가서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5년이 되도록, 지금 5년 먹고 갔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안 나왔다. 죽은 걸로 판명됐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아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하고 나이가 같아요. 두 번이나 북한에 같이 붙들려 갔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국제사회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회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안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인신매매를 하던 한국으로 오던 시간에 브로커는 꼭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선의 브로커도 있지만 악의 브로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로커들에게 중국 내 범죄 조직들이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아가씨 연령이 몇 살짜리 아가씨를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돈 얼마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브로커들이 북한에다 직접 연락을 해서 아가씨를 공수해서 판매까지 범죄 조직에다 판매를 해서 팔아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북한을 14년째 인신매매 최악 국가로 선정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아이를 낳은 그 아이의 나이가 벌써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인신매매 취하국은 2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국에까지 와서 우리가 이만큼 아팠습니다 하고 부르짖은 지가 이제 14년이 된 거지, 사실은 그 10년 전부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는 조금 좀 변동은 있겠지만 10년이라는 건 좀 너무나도 좀 큰 차이가, 오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고향이 북한이라는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계시고요.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뭐만 더 못하다? 네. 북한 공부 너무 하셨다. 네, 개만 더 못하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도요, 김일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나라가 있었을까? 탈북을 한 우리에게는 과연 나라가 있었을까? 그걸 한번 보자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이 뭐냐면요, 탈북해서 중국에 왔다가 북송당하는 우리 탈북 여성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어쩌보면 이 모습들 중에 제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낳은 사생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 주민들에게 당과 조국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였는데요. 우리가 중학생이 되면 늘 애워야 되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기미 머리 휘어졌건만 지금도 때없이 찾는 어머니가 내게 있어요. 기쁠 때도 어머니, 괴로울 때도 어머니, 반겨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 살아. 그런데 이 어머니가 누굴까요? 이 어머니가 누군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 김일성의 초겠지. 아니요. 자, 북한 주민들에게 당과 조국은 어머니이자 김일성의 세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어머니들,
이 땅과 조국에 나의 목숨까지 다 바치겠다. 하늘까지 흩어지고 땅에 뿌리는데도 나는 당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이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외워야 되는 시였고 세뇌당했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모 부시를 제대로 못해서 아이들이 먹고 입고 할 게 없어서 만약에 저 멀리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앵벌이 해서라도 죽지 않고 돌아왔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매를 칠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굶겨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먹고 살고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매를 대실 겁니까? 진짜 진정한 부모라면 그렇게 매를 못 댑니다. 부족한 부모 몸에서 태어나서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내가 주인이다. 못난 몸에서 태어나게 한 내가 주인이다. 끌어안아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말 제가 붙들려 가면서 제일 처음으로 당했던 게 수치스러웠던 게 뭐냐면 중국 여행자들이 보는 데서 그 옆에 우리가 북송당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우리 머리 위로 발길질로 부둣발을 날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부둣발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염색을 했다가 그 머리를 휘어잡아가지고 끄집어 당기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몸 팔러 간 이 갓나 새끼들 너네를 죽이려 해도 총알이 아깝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죠. 펑펑이 떡을 안 드시니까 이 총알이 아까운 인간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몸 팔러 간 갓나들 너희들 죽이려 해도 총알 한 알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북한의 자식들이고 북한이 진정한 우리의 부모라면은 어떻게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먹여 입히지 못해서 정말 뛰어나가서 내 가족을 살리려 했던 조선의 그 수많은 꽃다운 아가씨들을 붙들어 가면서 총알이 아깝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어머니고 더 이상 나의 조국이라고 믿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조국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북한은 내 조국이 아니다. 나는 이때 무조건 살면 나는 한국으로 갈 것이다.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나는 북한이 낳은 사생아였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자, 일단은 북송이 됐습니다. 북송이 되면 북한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들이 있는 앞에서 홀딱발딱 베끼고 신금을 하고 항문 뒤지고 자궁 뒤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매독 검사를 한다면서 여자들이 자궁 다 봅니다. 그리고 자궁의 강처럼 돈이라도 있으면 하겠다고 자기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펌프를 정말 적게 하는 데서는 2, 30개밖에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샛별 같은 데서는 샛별 보이부 같은 데서는 300개 정도를 시켜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냥 다 쓰러집니다. 기술에 넘어가요. 그 정도로 지금 여성 인권이 보장 안 되고 남자들이 있는 앞에서 알몸 만드는 거는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남자 제수들이 보는 데서 여자 제수들이 대소변 보는 거 그런 거는 그런 인권은 사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 여성으로서의 생리적인 현상이 허용 안 됩니다. 아까 예술로 욕구에서 봤죠. 먹고 입고 자는 것. 그거는 먹고 입고 자는 거 보장 안 되는 건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키우던 돼지도 안 먹을 것을 우리가 가니까 먹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는 것도 우리가 너무 배접아가지고 사람 앞에 사람이 앉고 착착 밀착돼 앉았어요. 자 하게 되면 자 이제부터 누워 잔 다음에 그 자리에서 딱 누워 자요. 그러면 내 머리가 앞에 뒤에 사람의 배에 닿는 거예요. 배에 닿으면 밤에 자다가 가위에 눌리기 때문에 다리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리를 옮기면 다른 앞에 사람이 얼굴에 다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발길질에 차이는 겁니다. 그럼 코피가 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밤에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났다고 전체가 일어나서 기압을 받는 거예요. 앉아 일어서 하게 되면 거기서 제일 힘든 게 누굴까요? 어린 미성년 아이들과 할머니들이 앉아 일어서 훈련을 시키면 기압을 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야 이 갓나 새끼들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벌써 할머니들은 아이고 하고 꼬꾸리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봐야만 자기네들이 직성이 풀려서 그때까지 시킵니다. 근데 그보다도 또 너무나도 슬픈 건 여성들이 해야 되는 한 달마다 해야 되는 생리적인 기능 있잖아요. 없어요. 그거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집을 가지고 가면 이미 보위원들한테 우리는 생리대 휴지마저도 다 빼앗깁니다. 휴지마저도 다 빼앗기는데 여성들이 생리를 한다고 해서 그 생리대를 안 줍니다. 그럼 자기들이 갖고 있던 옷을 다 뜯어요. 물이 있나?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자기들이 생리를 한 그 생리대를 빨 수 있는 물도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소변 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거기 앞에 놓여 있는 그릇이라도 있으면 거기다가 생리대를 빠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빨았던데 또 뒤에 사람이 또 빨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빨아서 널어놓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못해서 앉은 자리에서 생리 흐르는 대로 흘리고 마르고 흐르고 마르고, 앞에 사람이 한 번 했는데 엉덩이 들쭉하니까 사람 썩은 내,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안전한들은 성추행을 성추행대로 하는 거예요. 성추행, 성유린 하는 건 거예요. 철창 너머로 여성들이 손 더듬고 만지는 건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거를 성추행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런데 구리장에서 밤마다 이쁜 여자들은 번갈아 가면서 자기 시간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서 끌어내는 건 거예요. 나가서 한참 있다 들어오면 성폭행 당하고 오고, 그러다가 거기서 아이를 가시면 낙태를 해야 되고, 청진 도직결소에 갔는데 도직결소에 8개월 된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배를 걷어 차더라고요. 왜? 중국 새끼 종자를 대고 왔다고. 세상에 그 어떤 생명이 다 소중합니다. 북한 생명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중국 새끼 종자를 대고 왔다고 이 여자 배를 걷어찬 거예요. 왜 걷어차냐? 행동이 느려서, 8개월 된 임산부 행동이 느려서, 그래서 배를 걷어찹니다. 그 여자가 하혈을 했어요. 근데 하혈을 해서 자기 지역으로 갔는데, 저는 유산하는 것까지는 못 봤지만은, 그리고 그 후에 증언들 나오는 거 보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다라에다가 엎어놔가지고 그 아이가 밤새도록 우는 소리 들렸다, 이런 증언도 제가 많이 들었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 남자들 중에는 그런 아이를, 대야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버려준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구리장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여자를 성착취를 하는 거예요.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임신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건 인터넷에도 다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사실이고요. 임신되면은, 왜냐면요, 만약에 안전원이 보위원이 데리고 나가서 이 여자를 임신시켰을 때 이 여자보고 대라 누구 아이냐 했을 때 당연히 자기를 성추행했던 남자 이름을 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여자를 없애버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많이 궁금하셨죠? 설마 임신했다고 죽이겠나? 아니에요. 왜? 그 여자 입이 터지기 전에 그 여자 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여자를 죽이는 겁니다. 왜? 낙태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고, 본인이 힘들어 죽었다든가 아니면 가로사로 죽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내면 됩니다. 왜? 깜빵 안에서 죽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감자는 그 밑에다가 놓고 뭐 이렇게 꺾어서도 버리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단 깜빵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를 복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각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북한의 구리장이고 교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주민은 성추행 및 성폭행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나쁜 짓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나쁜 짓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고소고발하겠다, 그거는 아주 좋은 직위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있는 장소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하면 우리가 범죄에 노출됐네,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네, 이걸 고발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탈북민들에게 제가 지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는 북한에서부터 이런 성폭행과 성추행에 노출돼서도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와서 또 수많은 범죄에, 우리가 성범죄에 노출되고 삽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범죄에 노출됐다고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까지 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지막에 대학 논문을 쓸 때 이 성과 관계에 대해서 쓰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에게도 저희 지금 시절에 지금 돌아갈 건데요. 저에게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 제일 막둥이 꼬마가
저예요. 그리고 언니고 오빠고 제 수기를 보신 사람들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오빠가 27살에 굶어 죽은 저희 오빠고 이 언니가 어째기 생활하다가 죽은 언니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이 그래도 북한에서는 엘리트급에 속하면서 나름 좀 괜찮게 살았는데 이때가 78년 4월 15일입니다.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 사탕 과자를 1kg씩 줬는데 이 1kg씩 준 사탕 과자 제가 들고 있는 이 안은 가장 가볍습니다. 왜? 며칠 전에 줬기 때문에 저는 다 디베 먹었습니다. 이미 먹고 포장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들고 나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참 그래도 사탕 과자를 줄 때가 얼만큼 행복하던지.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그러면 이 사탕 과자를 줄 때가 행복했으면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충성해 외아버리 그리고 뭐 개가죽도 갖다 바치고 토끼가죽 바치고 뭐 줄랑콩도 우리가 갖다 바쳤죠. 송이버섯도 바치죠. 도토리 주워 바치죠. 이 수많은 것들을 해가면서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4월 15일하고 2월 16일 사탕 과자를 2kg밖에 먹일 수 없었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이 옷들 이때 시작이었거든. 이게 첫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질이 나빠졌죠. 이때는 완전 나이론이었어요. 완전 좋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점점 질이 낮아지면서 2년에 한 번씩 선물을 주다가 네 번째부터는 돈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마다 우리 탈북민들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김일성이 때 우리가 선물도 받으면서 그래도 나름 잘 살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보다 잘 살았던 것은 일본이 북한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반도를 침략을 하면서 북한 쪽에는 수많은 공장과 그리고 수많은 그러니까 철도 그리고 광산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경제적인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주와 해령까지 연결된 기레선 철도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김일성이 용화씨 생각나죠? 김일성이 기레선 철도 부수를 반대해서 우리가 혁명 역사 다 배운 세대잖아요. 그 정도 일본이 북한은 경제적으로 했지만 남조선은 그때 당시 뭐였습니까? 호남벌에 가물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남조선 농민들이 지게다가 물을 퍼가지고 그 논밭에다 물 뿌리고 이걸 우리는 배웠거든요. 북한이 자기 스스로 잘 산 것 아니에요. 일본이 만들어놓은 경제 축적을 김일성이가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냥 있는 걸 퍼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서 큰 생색을 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고마움에 정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오시는 고맙습니다. 초상화에 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던 세대예요. 그랬던 세대가 어느 순간에 김일성이가 점으로 가면서 김정일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 해서 김정일을 욕을 하는데 저는 그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우리가 충성의 외아벌이 그렇게 많이 해서 국가의 당에 그렇게 바친 데를 뭐하냐. 퍼만 먹었는 걸. 아무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충성의 외아벌이 북한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해서 북한에 가서 했는데 내 자식을 사탕 과자도 먹일 수 없어서 당에서 주는 1년에 딱 2번 주는 사탕 과자로 만족을 했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정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던 제가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오빠를 굶겨 죽이고 아버지 대수술로 인해서 아버지까지도 죽일까봐 아버지 살리려고 중국으로 왔지만 제가 중국으로 와서 내 몸을 내가 인민폐 10,000원에 팔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제 몸을 팔았습니다. 팔아서 중국에 가서 살기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3번의 제일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3번의 강제복송을 당합니다. 3번의 강제복송을 당할 때 처음으로 당했을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첫 강제복송을 당했는데 제가 97년도에 가서 2002년도에 강제복송을 당했으니까 만으로 4년을 살았죠. 4년 동안에 제가 안 죽으려고 안 붙들려 가려고 얼마나 많은 피난 생활을 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붙들려 갔었어요. 한번 붙들려 가서 상층에서 뛰어내리려 보니까 다리가 불러져서 북송이 되면 제가 도망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 고민을 한 것이 아이를 소파에다 눕혀놓고 아이를 로봇체로 제가 도망쳐 나와서 아이 집에다 전화를 해서 애가 지금 파출소에 있으니까 애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 새벽에 밭에 나가면 정말 별을 이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활도 있었고 또 따서프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대검거 선풍이라고 하는데 그 따서프 기간에는
집에서 잠을 못 자요. 친척 집에 아이를 뚫쳐업고 다니면서 돌다가 그러다가 때로는 집에 외양간 있습니다. 외양간하고 담배 조리실, 건조실이 같이 붙었는데 거기다 침대를 매놓고 자요. 그러면 소가 순 쉬다가 똥을 뚝 거들면 그 더운 똥 기운이 제가 누워 자는 침대까지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사실은 아이하고 살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했어요. 아이는 그나마 그런 외양간에서라도 엄마하고 같이 자겠다고 그냥 엄마가 있는 뒤 외양간으로 왔는데, 그러다가 2002년도에 제가 첫 강제 북송을 당하는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저희 아이가 수갑을 차고 제가 끌려가는데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경찰들에게 발을 차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크면은 군대가 돼서 너네를 다 쏴 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그 아이의 절규를 들으면서 그랬는데, 제가 강제 북송에 대해서 북한에 가서 정말 수많은 인권 유린, 인신매매, 그러니까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제 스스로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정말 내가 여자인가 또 망각을 할 정도로 정말 3개월 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있는 동안 저희는 씻을 수가 없어요. 씻지 못하는 여자들 무리해서 씻지 못해서 냄새 나면 이 사람들이 모욕을 주는 건 다반사예요. 이 갓난새끼는 냄새나 더러워 죽겠다. 왜 우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그 약몰이 해야 되니까 더러워 죽겠다. 그러면서도 약간 몸집이 좋은 여자들은 가슴을 같이 막 숱한 사람들 있는 데서 공개됐어요. 그냥 가서 자기가 마음이 두면 그냥 가서 앞에 가서 정면에 가서 그 가슴을 주무르고 이런 거는 다반사한 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할 수 없고 선생님 왜 그럽니까 말도 우리는 못했습니다. 참 그렇게 돼가지고 2002년도에 그 죽지 않고 살아서 왔는데, 그 아이가 제가 다 거짓 차림을 하고 왔어요. 거짓 차림을 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았죠. 왔는데 그 아이가 저를 거짓 차림처럼 하고 정말 북한의 꽃제비 영양실조 온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저를 딱 끌어안으면서 엄마 냄새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우리는 항상 그 개호들한테서 이갓나들을 냄새 더러워 죽겠다 이 말만 들었는데, 내 아이는, 내 새끼는 딱 끌어안는 순간 얼마나 굴이었으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가 굶을까봐 엄마 밥상에다 늘 엄마 수젓가락을 놨습니다. 무슨 생각 들던가, 나는 내 아들보다도 못했구나. 처음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아이 생각을 하면서 울었어요. 중국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엄마 곰니 아빠 곰니 누가 도니, 아빠 곰니 엄마 곰니 누가 도곰니, 엄마 없던 날 하루 세끼 밥만 먹었고요. 아빠 없던 날 밤새도록 도깨비국만 구웠대요. 엄마야 아빠야 우리 함께 살자야. 해도 있고 달도 있는 푸른 하늘집처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하령 본방대 했을 때 이 노래를 벽에다가 아이 이름을 쓰고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렀어요. 한 20일을 하령 변방대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이를 못 잊어서 그렇게 울었는데, 북한에 막상 끌려가서 내가 죽을 생각도 없이 사니까 미처 아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 죽지 않고 살아오니까 우리 아이는 나를 그렇게 한순간도 놓지 않고 기다렸더라고요. 제가 그런 아이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3번의 강제 북송을 겪으면서 제가 그 해리성 기억 장애도 있고, 3번째 강제 북송을 당했을 때는 옷을 몽땅 다 빼앗겼어요. 그 청바지, 청자켓, 청모자 쓰고 길에서 제가 잡혔어요. 길에서 바로 딱 잡히니까 북한에서는 청 자체가 찐바 바지, 찐바 자켓이라고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왜? 미국에서 첫 생산이 된 거니까 미국 놈들 건 무조건 안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이걸 입고 오는 여자들, 이걸 입고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옷을 빼앗겼어요. 저도 그래서 네이바람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유독이 옷을 걸쳤는지 저는 그걸 지금 몰라요. 내가 무슨 옷을 걸치고 나왔지? 그걸 지금 그 기억을 지금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자로서 정말 그 후에 그 상담을 받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가장 수치스럽고 본인이 가장 괴로워서 정말 인간으로서 그걸 기억을 하면 본인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장면들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해리성 기억 장면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 북송됐을 때 그 단계만 제가 딱 잊어버렸어요. 내가 옷을 걸치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옷을 걸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뭘 걸치었는지 지금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걸 겪으면서 저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아이를 살리려고 단란한 가족을 어떻게나 이끌고 내 자신만은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려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못 살리고 우리 아버지는 1년 만에 제 이름을 부르다가 폐동공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세상에 오로지 남은 내 자식, 내 새끼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됐던 것은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지만 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진 않았어요. 먹을 것은 있지만 누구도 나를 안아주고 누구도 나를 받아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목숨 걸고 한국으로 가자. 그것을 찾는 것이 나에게는 그 자유를 찾는 것이 나에게는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자, 왔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 단식 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탈북자들 이 땅에 와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은 것도 없는데 이 정부에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처음에 와서 받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정말 집도 주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이 땅에서 탈북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아가면 자유 통일을 이루는데 뭔가 나도 나중에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한국에 스며들듯이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탈북자임을 드러내지 않고는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 정부를 바라보면서 탈북자로서 아이러니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일본 위안부 6.25 사변 일본 위안부는 이제는 거의 근 100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년 전의 일이 되어버리고 6.25 사변 우리가 70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안함 폭행, 연평도 도발 이런 것들은 다 최근의 일입니다. 현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이게 하나 사라졌네. 예. 자, 일본 위안부에만 관심이 있는 현 정부. 나중에 뒤에서 볼게요. 제가 남북 함께 국민연합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위안부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남북 함께 국민연합 다 회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권 유린당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인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만들기 위한 무엇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아가야 될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선 우리가 제일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이 여성 인권 문제잖아요. 여성 인권 문제인데 우선 여기에서 탈북 소녀상 건립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앞에 게 하나 좀 빠진 것 같다. 그리고 탈북 여성 수기 공모 그리고 탈북 여성의 삶을 다룬 문화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요. 이 앞에 제일 위에 첫 번째가 지금 빠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박선영 국회의원 그 의원님께서 박선영 전 국회의원님께서 그 국군포로 두 분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신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대한민국 법에다가 우리가 제소를 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유엔에도 우리가 제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우리 남북 함께 국민연합이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후에 수정을 했는데 아마 여기 아마 올라오지 않았나 봐요.
자, 그러면서 제가 탈북 모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냐.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이 떴더라고요. 왜 이게 도로 지금 많이 지금 빠졌네.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수정본인데. 수정본인데. 아이고야, 이거를 어떡하니. 카톡에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는 그 구두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이게 USB에다가 수정본을 지금 카톡으로는 있는데. 지금 신발 벗어주시네요. 구두로 얘기한다고. 아니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탈북 동포회라는 데서 그 우리 그 저기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요 그림을 가지고